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약간 이상한 짓을 했는데요. 저기 녹화하는 것 때문에 붙인 거니까 뭐 제가 무슨 아이돌병에 걸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이고요. 저는 이제 약간은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잡았어요. 도커 파일이 정말로 필요할까? 우리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때 도커 파일이 정말로 필요할까라는 이제 제목을 걸어봤는데요. 사실은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이 도커 파일을 쓸지, 이 도커 파일을 쓰지 않아도 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스틴이고요. 오늘은 도커 캡틴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 기터 프로필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필이 이제 보이시니까 보이는 대로 있으니까 혹시나 팔로우 해주시면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 그 다음에 컨테이너 얘기, 그 다음에 뭐 애저 클라우드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도커를 다 컨테이너라든가 도커라든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셨죠?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되나? 이게 아니죠? 나 지금 화면을 이걸 가야 되는구나. 됐다. 자, 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해봤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까지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고요.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닌데. 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라고 이제 오늘 같은 미덕을 하는 거죠. 아니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커 컨테이너, 도커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건 이제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쭉 했을 때 나는 뭘 많이 쓸까? 도커 런, 도커 빌드, 도커 푸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써야 되니까 도커 런을 이제 많이 쓰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업무용으로 내가 컨테이너 업무용의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이미지로 알아야 되니까 도커 빌드도 많이 쓰실 것 같고, 그다음에 도커 빌드를 한 다음에 사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데 이제 또 푸시도 해야 되니까 그런 푸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쓰실 텐데 이거 말고도 다른 명령어를 더 자주 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도커 런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할 내용과 좀 비슷한 이제 그 결과 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도커 파일이 없어도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그렇다면 그 방법을 과연 나는 활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쓰겠다.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이제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설문을 마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도커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은 도커 파일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스펙이죠. 그렇죠? 스펙이라서 어떻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도커 파일 안에다가. 그래서 그 정의를 보통 우리는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인스트럭션은 크게 이거 말고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도커 파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 이미지, 그 다음에 작업 디렉토리, 파일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명령어를 실행을 시킨다거나 환경 변수, 시작 명령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인스트럭션들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베이스 이미지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from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시작할 것이냐, 작업 디렉토리를 기본 디렉토리를 이제 설정을 해놓는다거나 할 수 있고, 로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안으로 어떻게 파일을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데 카피,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명령어 같은 것들을 실행을 시켜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런 명령어가 있을 거고요. 환경 변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을 시킬 때 어디를 시작 포인트로 삼을 것이냐 라고 해서 시작 명령어를 해서 엔트리 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요 정도만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많긴 하지만 이 정도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또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만들죠.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혹시 뒤에서는 글자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면 옆에 텔레비전 있으니까 텔레비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from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알파인 리눅스에서 .NET SDK 9.0을 써가지고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지금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로컬에 있는 웹앱이라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있는 웹앱에다가 다 집어넣었죠. 소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그래서 그 시작 디렉토리를 이제 저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ru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하고 아티팩트를 만들어서 앱이라는 디렉토리에다 다 떨궈 놓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이 컨테이너는 사실은 그냥 이미지만 그 아티팩트만 빌드하고 마는 거라서 더 이상 뭐 없죠. 단 이제 이렇게 하나를 더 같은 도커 파일 안에다가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from을 썼죠. 이번에는 알파인 리눅스에 ASP.NET 런타임을 이제 적용을 시켰어요. 왜냐면 위에는 SDK가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 빌드하는 데 쓰고 그 빌드에서 만들어진 아티팩트를 실행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런타임만 들어있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아티팩트를 빌드라는 그 이제 위에 만들었던 거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 런타임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여기다 이제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NET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이렇게 하게 되겠죠. 아마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NET이 아니라 자바를 쓰든 뭘 쓰든 큰 흐름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from을 두 번 썼어요. 그렇죠? 보통 이래가지고 멀티 스테이지 빌드라고 해서 이게 아마 자주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쓸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형태 패턴이 될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하고 빌드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빌드를 하면 나머지 SDK나 이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아티팩트만 떨궈서 런타임에만 돌리게 하는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의 용량을 줄이게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쓰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도커 파일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도커 파일이 많이 쓰신 분들이야 크게 어려움이 익숙해져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거 은근히 복잡한데? 그래서 뭔가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분들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도커 파일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열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놓은 어떤 게 없을까? 그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도커 파일을 처음에 만들 때 한 번에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이 도커 이닛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혹시 도커 이닛이라는 명령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 컴퓨터에서 설치해놓은 도커 엔진에는 도커 이닛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옛날 버전의 도커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 도커 이닛 명령어가 들어와 있고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도커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커 파일을 만들어주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 도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내 코드를 분석을 해서 내 코드에 맞는 도커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NET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NET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도커 파일을 만들어주고 내가 스프링부트 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스프링부트에 맞는 그 도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파이썬, 뭐 노드 다 똑같죠. 그 코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도커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미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사실 이제 만드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졌죠.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내지는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그 상황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건 더 쉽겠죠.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수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도커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준 이 도커 이닛 명령어는 멀티 프로젝트를 인식을 못하는 단점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께서 그 모노리포 그 환경에서 이제 작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메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 라이브러리를 패키지 형태로 임포트를 하는 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프로젝트 같이 있어서 요 메인 프로젝트가 이 공통 라이브러리의 프로젝트를 참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할 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커 파일은 이 메인 프로젝트만 인식을 하는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이제 도커 이닛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 멀티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커스터마이징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도커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이제 파일이 하나 있어요. 글씨 잘 보이세요 뒤에? 잘 안 보이시면은 텔레비전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텔레비전에서 혹시 안 보이시는지 이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처음에 제가 도커 파일을 이제 만드는 그 도커의 인it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하고 저는 큰 모놀리스 앱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놀리스 앱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모놀리스 앱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건데, 자 여기 왼쪽에 모놀리스 디렉토리를 보면은 제가 단내 블레이저로 만들어 놓은 큰 딸랑 애플리케이션 딸랑 하나 있습니다. 웹스토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닷넷 런 해서 스토어 앱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짠,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컴파일이 되고 돌아갈 거예요. 지금 제가 요거를 그냥 실행시키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형태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컴파일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돌아갔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웨더 페이지가 있고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요건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오는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쓴 게 아니라 SQLite를 써가지고 그냥 파일 형태의 DB를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럼 이제 사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그럼 이제 컨테이너로 한번 이제 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커 init 명령을 써서 실제로 컨테이너를 한번 말아볼게요. 제가 이제 도커 init 명령어를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이렇게 도커 init 명령을 써볼게요. 자, 써보면은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 애플리케이션이 단넷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좀 캐치를 하죠. 디텍트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넌 단넷 애플리케이션이구나 하고, 지금 도커 init 명령어를 쓰면은 저런 도커 이그노어, 도커 파일, 컴포즈 파일, 리드미 파일 이 4개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도커 init 명령어를 쓰면 현재 지원하는 그 디텍트 할 수 있는 언어는 단넷 코어, 고, 파이썬, 노드, 러스트, PHP, 자바 뭐 이런 정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거 ASP.NET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을 뭘로 쓸 거냐? 이제 이샵라이트 스토어를 쓸 거예요. 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 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메인만 선택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원이 안 돼요. 나머지 그거는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다음에 저는 단넷 9 버전을 지금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포트가 8080 포트를 쓸 거다라고 자동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소스 밑에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파일 내가 이제 만들어진 게 보이죠? 자, 그래서 도커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도커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쭉 도커 파일이에요. 쭉 뭐 별의별 막 뭐라 말이 써 있고, 기본적으로 얘는 알파인 리눅스에서 이제 단넷 SDK 9 버전을 갖고 와서 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내 파일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쓴다라는 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런 걸 다 인식을 해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플리케이션 현재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SQLite라는. 그래서 그 SQLite를 컨테이너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밀어 넣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밀어 넣기 위해서 살짝 이 도커 파일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제 UID랑 이제 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지금 유저를 앱 UID라고 놓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루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루트는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보안상 좋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용자 권한을 제한을 합니다. 저는 그 앱 아이디라는 걸, 앱 UID라는 걸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제한을 하면 또 이 디렉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이제 앱 UID한테 주는 거죠. 권한을 주는 거죠. 그 권한을 주는 명령어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시컬라이트 데이터가 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가 이제 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시컬라이트는 그냥 비어있는 그 빈 파일만 하나 만들어 놔도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하는 건 도커 빌드 명령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할 거예요. 쭉 빌드를 하면은 쭉 해서 이제 값을 좀 갖고 와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계속 이제 빌드를 하겠죠. 자, 빌드가 됐습니다. 자, 빌드가 됐어요. 자, 빌드가 되면은 제가 이제 도커 데스크탑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도커 데스크탑에서 여기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이거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스토어 해가지고 요만큼의 이제 그 사이즈가 이제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자, 그 얘기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커 파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내 컴퓨터의 OS와 아키텍처를 따라갑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제 맥북에 이제 실리콘 맥북을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이미지도 그 그러니까 이제 그 ARM 기반의 아키텍처를 이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회사에서 이제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이제 리눅스의 x64 기반이죠, 그렇죠? 그런 아키텍처를 우리가 수정해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도커 빌드 명령어를 살짝만 바꿔주면 돼요. 살짝만 바꿔주면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랑 이런 걸 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에 리눅스의 AMD64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타겟 아키텍처를 AMD64로 해놨어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더 안 보이나?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쭉 해서 이렇게 제가 어디 있지?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명령을 썼어요. 네, 지금은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써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그 아키텍처와 이제 OS를 지정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다시 빌드가 된 걸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AMD64가 보이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내 OS, 내 지금 내 컴퓨터의 OS와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도 우리가 로컬에서 이렇게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을 시키면 전 8.80 포트, 8080 포트로 이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겠다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컨테이너가 좀 실행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웹브라우저를 열어보면은 해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컨테이너가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돌아간 이미지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아까 로컬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는 7000번 포트인데, 그죠? 7000번 포트인데 지금 실행시킨 거는 8080 포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컨테이너에서 돌아가는구나, 로컬에서 돌아가는구나는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도커 이닛으로 어떻게 하면 도커 파일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살짝 이제 이 이미지를 지울게요. 자, 컨테이너 지금 돌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데모가 끝났고, 자, 그러면은 도커 파일을 자동으로 도커 이닛 명령을 써서 자동으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도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도커 파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드예요, 그죠? 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코드라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 리포지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뭔가 바뀌면은 바뀐 거에 대한 변경 이력을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뭐 크게 하나나 두 개 있을 때야 상관없겠지만,
도커 파일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돌아간다고 쳤을 때는 도커 파일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관리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도커 파일이 없어도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질문을 저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찾아봤죠. 찾아봤더니만 실제로 만들 수 있을까 했더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찾아봤을 때는 자바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T 애플리케이션에 지원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노드.js 기반이라든가 파이썬 기반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어요. 혹시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반이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했을 때 도커 파일 없이도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이제 자바랑 .NET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커 파일 없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일단 자바부터 볼까요? 자바에서는 zip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zip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인데 요거를 쓰게 되면은 자바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메이븐이라든가 그레이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그 zip이라는 플러그인을 메이븐 빌드할 때나 그레이드 빌드할 때 같이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빌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이븐에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메이븐 컴파일 zip 땡땡 빌드라는 명령어를 써주면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그냥 만들어져요. 도커 파일이 없어도. 그 다음에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zip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그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 파이프라인 안에서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 코드 테스트 다 끝나고 잘 됐다라면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푸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굳이 도커 파일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거의 가장 커다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런 지시자를 사용을 못해요. 우리가 도커 파일 만들면은 안에 베이스 이미지가 뭔가 좀 모자라다 싶을 때 런 같은 거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앱겟 같은 걸 막 업데이트 친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런 명령어를 사실은 zip에서는 못 써요.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베이스 이미지가 그런 것 뿐이지 런 명령어를 다 적용시켜 놓은 우리 프로젝트만의 커스텀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커스텀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 zip 패키지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하면은 굳이 요 런의 그 런이라는 걸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어떤 제약사항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까? 도커 파일 없이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이제 닫고요.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이번에는 그 zip 빌드를 할 건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놀리스 대신에 여기 이제 MSA라고 있어요. 제가 MSA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여기서 CD 하고 점점 MSA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쪽으로 옮겨갔는데 여기에는 아까는 모놀리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딸랑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소스에 보면은 자, 프로덕트 API가 있고 웨더 API가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그러니까 웹은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될 거고 아까 그 스토어에 보셨을 때 웨더 페이지가 있었고 프로덕트 페이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각각의 페이지를 다 API로 뺐습니다. API로 빼서 그냥 약간 강제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흉내를 냈어요. 그리고 이 프로덕트 API를 열어보면은 얘는 지금 현재 프로덕트 데이터라는 프로젝트를 참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 프로덕트 데이터라는 걸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덕트 데이터는 데이터 엔티티라는 걸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멀티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 데이터 엔티티, 프로덕트 API, 프로덕트 데이터는 하나의 API를 구성하기 위해서 세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API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여기 이 도커 파일이 이제 요거는 제가 도커 이닛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카피 해가지고 요 부분은 도커 이닛에 의해서 안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멀티 프로젝트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 도커 이닛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라인은 요거 첫 번째 하나밖에 없어요. 프로덕트 API. 그럼 나머지 프로덕트 데이터와 프로덕트 엔티티는 제가 이제 지금 한 것처럼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동영상이 하나도 없고 요것만 이렇게 집어넣어줬어요. 그렇게 하면은 요 도커 파일 이미지로 저는 프로덕트 API를 이제 빌드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제가 프로덕트 API는 도커 파일로 이제 빌드를 할게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집이라는 걸 쓸 거니까 제가 웨더 API를 그 집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기 웨더 API에 보면은 요건 이제 그 제가 메이븐으로 만들어 놓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폼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여기에 자 집 메이븐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는 지금 구글 클라우드 툴,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자, 구글에서 만든 클라우드 툴이고 집 플러그인이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베이스 이미지를 자 우분투 기반의 JDK, 자 우분투 기반의 어디 갔어? 뭐가 이상한데? 없어졌네. 자 우분투 기반의 JDK 17로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이름을 이제 e샵 라이트 웨더 해놓고 태그를 레이티스트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집 빌드를 쓸 때 이 집 빌드가 요게 어떻게 언제쯤 돌아가느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실행시킬 때 이런 이제 파라미터를 집어넣어라 하고 시작 포인트가 저는 요게 메이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게 소스에 자바에 요걸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실행을 시키게끔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 나는 빌드만 시키고 하면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컨테이너 이미지는 여기를 이제 바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는 여기서 이제 패키지 빌드 할 때 요 컨테이너 이미지가 빌드할 단계에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요 명령어를 이제 그러면 실제로 적어볼게요. 그럼 아까도 이제 그 클린 패키지 명령을 쓴다고 했으니까 제가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를 등록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명령어를 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요 명령어를 실행을 시킬 건데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메이븐 클린 패키지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메이븐 클린 패키지만 해놨는데 지금 위에 폼 파일 보시면 엑세큐션 할 때 페이지가 패키지잖아요, 그렇죠? 패키지 할 때 빌드 명령어를 써가지고 그 컨테이너 이미지도 같이 빌드하게끔 이렇게 이제 위에 폼 파일에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패키지만 하는 거예요. 패키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참조하는 건 폼 파일이고 그 다음에 그때 요 위에서 저는 이제 이미 컨테이너 이미지랑 다 적어놨지만 그냥 그거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게끔 이미지 해서 이미지 이퀄 e샵 라이트 웨더 레이티스트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빌드를 하면은 일단은 이 스프링 부트 앱이 막 이제 빌드가 될 거고요. 빌드한 그 아티팩트를 쭉 해가지고 지금 해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올라갔죠. 그렇죠?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컨테이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도커 허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더가 올라갔죠. 지금 11초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방금 만든 게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요걸 이제 도커 허브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도커 허브에 올라간 거를 나는 다시 이제 로컬에 받아와서 쓰겠어 라고 여기 명령어를 하면은 이건 도커 풀로 당기는 거죠? 자, 도커 풀로 당깁니다. 그럼 쭉 당기면 제 로컬에 쭉 이제 받아와서 쓸 거예요. 자, 하면은 쭉 이제 받아오죠? 쭉 다운받습니다. 쭉 다운받고 그러면 이 다운받은 이미지는 이제 그 레지스트리 이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로컬에서 쓰기 좋게 레지스트리 이름을 빼고 그냥 태그만 남겨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다 다운로드가 끝나면은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됐죠? 다 됐겠지? 자, 더 하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태그 명령을 써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꿨어요. 자, 바꿨으면은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제가 방금 이제 만드는 내용이 이렇게 보이죠? 자, 데브김치의 e샵 라이트 웨더 요거는 이제 허브에서 다운받은 거고 그걸 태그 명령으로 해서 바꿨죠. 자,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용량 똑같고 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저는 이제 요거를 로컬에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로컬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로컬에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도커가 이제 돌고 있죠. 컨테이너가 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컨테이너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그럼 요거를 딱 실행시켜 보면은 돌고 있죠. 근데 API가 돌고 있습니다. 그 API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이제 API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웨더 API가 계속 돌아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새로 호출할 때마다 계속 이제 날짜값이 바뀌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죠. 스프링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스프링부트로 만들어 놓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이고 요 컨테이너 이미지는 gb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도커 파일이 없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자, 그러면은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자바로 만드는 거 보여줬으니까 제가 자바랑 단넷 둘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럼 단넷으로 보겠습니다.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쓰는 명령은 MS 빌드예요. MS 빌드는 사실은 뭐 MS 빌드만 있으면 사실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넷 퍼블리시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사실은 그냥 아티팩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때 이렇게 퍼블리시 컨테이너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빌드를 하고 빌드 아티팩트를 컨테이너로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찬가지로 OS와 플랫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바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un GCR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GB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커스텀 베이스 이미지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때는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요런 제약사항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MS 빌드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덕트 API는 일단은 제가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써야 되니까. 자, 일단 만들어 놓고,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API는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 웨더 API를 썼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API도 이제 방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단넷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CSS 프로젝트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석을 쳐놨기 때문에 이 베이스 이미지를 쓰지 않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베이스 이미지 값이 있어요. 그 우분투 기반의, 데비안 기반의 이제 그 베이스 이미지가 되는데, 이제 그걸 쓴다고 하고 돼 있고, 컨테이너 리포지토리 이름, 레이티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빌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만 치면 됩니다. 단넷 퍼블리시 프로젝트 이름하고 퍼블리시 컨테이너라는 옵션을 주고 리눅스의 x64 기반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쭉 해서 실제로 이제 빌드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쭉 빌드를 하죠. 쭉 빌드를 하면서 쭉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요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오케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자, 이럴 줄 알고 자, 미리 빌드 해놓은 게 있어요. 컨테이너 허브에다가 빌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고 여기 컨테이너 허브에 제가 도커 허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있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이제 다운 받아 볼게요. 자, 요걸 제가 다운 받아 볼 거고, 그러면은 제가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거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바로 그냥 다운 받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로 그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던 거를 지금 다운 받고 있죠.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제 컨테이너 빌드 명령어를 써서 올라갔던 그 컨테이너가 이미 올라가 있던 거를 바로 이제 로컬로 다운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 태그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바꿨으니까 이제 이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다가 요 프로젝트 파일, 일종의 폼 파일 같은 거죠. 거기다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저거를 저렇게 하는 대신에 아예 그럼 파라미터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파라미터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라미터는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아까랑 명령어가 비슷한데 OS 아키텍처 밑에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를 따로 줬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리포지토리 이름도 따로 줬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도 따로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그 CS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그 값을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요 값이 더 이제 최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미지 값이 이제 그 기본으로 했을 땐 데비안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우분투 기반의 노블 치즐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치즐드 이미지도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빌드를 하면은 얘도 아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으니까 얘도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계속 시간이 올라가고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저도 이것도 잠깐 여기서 멈추고 그냥 그 도커 허브에서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커 허브에서 갖고 올게요. 갖고 오면 제가 그 치즐드 이미지랑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랑 그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라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갖고 왔어요. 쭉 갖고 오면은 네, 여기서 다 다운 받고 자, 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태그를 바꿔놓으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 스토어가 있죠? 아니, 스토어란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자, 웹 스토어가 있죠? 웹 스토어가 하나 있고 웹 스토어 치즐드가 있는데 여기 치즐드가 있는데 자, 웹 스토어는 대충 237메가 정도 되죠. 근데 치즐드 이미지는 130메가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치즐드 이미지는 사이즈를 확 줄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요 이미지를 써도 되고 요 이미지를 써도 되지만 그럼 어떤 걸 쓰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이즈 작은 게 좋겠죠. 그래야지 배포하는데 시간이 덜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요거 둘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 베이스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이미지를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프로젝트에서 가장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집 패키지를 쓰든 MS 빌드를 쓰든 해가지고 거기서 그 옵션을 바꾸시면 될 거예요. 좀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그 지금 프로덕트 API를 만들어 놨죠. 만들어서 지금 돌려야 되고 웨더 API는 아까 돌고 있었죠. 자바로 돌아가는 게. 지금 이제 웹스토어도 이제 만들어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프로덕트 이미지도 컨테이너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렸어요. 자, 그 상황에서 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돌려볼게요. 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돌려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짠 하면은 이제 뜨죠. 그죠? 여기 이제 포트 번호가 이제 5001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까랑 다 다르죠? 이번에 5001번으로 세팅을 해서 돌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웨더랑 프로덕트가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눌러볼게요. 에러 났습니다. 그죠? 왜 에러가 났지? 자, 프로덕트 해볼까요? 또 에러 나왔어요. 자, 왜 에러가 날까요? 지금 분명히 컨테이너는 다 돌고 있어요. 컨테이너는 3개는 다 돌고 있습니다. 에러가 날 이유가 없어. 에러가 날 이유가 없는데 여기 이제 웨더, 웹스토어, 프로덕트 다 돌고 있잖아요. 다 돌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웨더 이렇게 찍어보면은 돌아요. 그쵸? 돌고 있어요. 도는데 지금 얘는 인식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컨테이너는 돌고 있지만 각자 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식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합니다. 그럼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은 여러 컨테이너를 이제 동시에 실행을 시켰는데 서로 이제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는 도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릿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도커 네트워킹은 명령어만 쓰면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해주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든 컨테이너들을 그 네트워크 안으로 다 밀어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서로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거는 명령어를 내가 다 일일이 쳐야 되니까 그러면 힘드니까 도커 컴포즈라는 걸 써요. 도커 컴포즈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야물 파일이고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실제로 내가 할 일은 이제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어만 쓰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그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다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데모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돌고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어차피 다 안 돌아가는 거니까 자,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자, 다 없죠? 자, 다 지우고 난 다음에 그럼 다시 여기서 이번에는 자, 컨테이너 똑같이 계속 이제 MSA 화면에서 볼게요. 자, 요거 화면은 싹 다 이제 하고 화면을 좀 클리어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네트워크 먼저 만들게요. 자,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도커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해서 이쇼라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도커 제가 명령어를 이렇게 도커 인스펙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볼게요. 자, 도커 인스펙트를 하면은 출력해가지고 현재 네트워크 상황을 보여줘요. 그 방금 만들었던 이샵라이트라는 네트워크 안에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트워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다 만들어놨던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도커런 명령을 통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짠 하고 실행시켰어요. 지금은 e샵 라이트 네트워크 안에 웹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실행시켰어요. 쫙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인스펙트를 해볼까요? 하니까 네트워크 안에 지금 웹스토어가 들어갔죠. 웹스토어가 들어갔어요. 자, 같은 식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웨더 API도 한번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를 했어요. 자, 추가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인스펙트를 해보니까 두 개 들어갔죠. 웨더랑 웹스토어 들어갔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웨더랑 했으니까 프로덕트 집어넣어야겠죠? 자, 프로덕트 API도 집어넣겠습니다. 자, 집어넣었어요. 다시 인스펙트를 해보면은 세 개가 웨더, 프로덕트, 웹스토어 세 개가 다 쫙 들어간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럼 요 네트워크 안에 요 세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셋은 이제 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 안에 서비스 디스커버러빌리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다시 한번 시켜볼게요. 웹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똑같이 실행이 됐죠. 자, 아까는 눌렀을 때 에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죠. 그 얘기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면은 일일이 명령어를 다 쳐줘야 되잖아요. 로컬에서 이제 하는 거라긴 로컬에서 돌리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명령어를 계속해서 쳐줘야 되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명령어를 많이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여기 쭉 내려보면 제가 이 컴포즈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 컴포즈라는 파일을 만들어놨는데 이 컴포즈라는 파일 보면은 이렇게 딱 돼 있죠. 프로덕트라는 컨테이너를 지금 돌릴 거고요. 웨더라는 컨테이너를 돌릴 거고 웹스토어라는 컨테이너를 돌린다. 그죠? 다 돌려요. 그때 베이스 이미지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 참조하죠. 그러면서 서로 각자의 포트도 다 지정을 해놨고 어떻게 서로 이제 그 의존성이 있는지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럼 저는 실제로 제가 할 일은 이제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어를 쓰기는 하면 돼요. 도커 컴포즈 업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짠 하면은 쭉 계속 돌아가죠. 쭉 돌아가죠.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e샵 라이트라는 네트워크 밑에 쭉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웹스토어를 실행을 시키면은 동일하게 자, 웨더 잘 보이고 프로덕트 잘 보이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커 컴포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컬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킹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든가 여기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이 컴포즈로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은 요 돌아가는 걸 이제 중지를 시키고 자, 중지가 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커 컴포즈 다운을 하게 되면은 싹 다 이제 지워지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보면은 남아있는 게 없죠. 그렇죠?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에서 개발하는 것들을 이게 수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이것도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죠. 도커 네트워크라는 명령어를 쓰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렇다고 컴포즈라는 파일을 또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코드 같은 형태니까 이게 또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 여러 개가 생긴다면은 그것도 역시나 아까처럼 코드 관리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시스템이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코드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도커 컴포즈라는 게 없이도 컨테이너 앱을 자동으로 빌드를 하고 자동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서로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또 고민을 사람들이 했겠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서 나온 결과가 .NET 아스파이어라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에요. 그래서 이름처럼 .NET 아스파이어가 .NET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C샵으로 만들어지긴 한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NET 안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쓸 수 있어요. 자, .NET 아스파이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컨테이너 앱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도구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고 .NET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NET 그 아스파이어를 쓰게 되면은 컨테이너로 애플리케이션을 다 말아요. 지가 알아서. 도커 파일이 없어도 알아서 다 말고 한 번에 그거를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배포까지 다 해줍니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 그럼 이거 하면서 동시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이 어디부터 프론트에서 백엔드까지 쭉 엔드 투 엔드로 제대로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트레이싱 같은 것도 잘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관측 용이성이라고 하죠. 옵저버빌리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오픈 텔레메트리로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얘가 구성을 해줘요.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그걸 빠르게 캐치를 해서 다시 셀프 힐링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올리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게 없는 상태로 그냥 없어도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레질리언시 세팅을 얘가 다 해줍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끼리 서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서비스 디스커버리빌리티, 즉 자동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얘가 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결국은 배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컨테이너만 있으면 사실은 어느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로 배포를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쓰면은 그러니까 AKS 내지는 애저 컨테이너에 배포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쓰신다면은 뭐 파게이트 아니면 EKS에 배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구글을 쓰시면 뭐 구글 클라우드런이라든가 GKE라든가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는 네이버 쓰는데 우리는 NHN 클라우드 쓰는데 괜찮죠? 거기도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를 쓰니까 어쨌든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컨테이너를 갖고 배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이제 편해지겠죠? 그 배포를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제가 단넷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는 했지만 단넷 애플리케이션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자바 앱도 그 오케스트레이션에 포함이 되고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앱들도 다 통합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프론트를 리액트로 만들고 백엔드를 스프링으로 만든 다음에 이 단넷 아스파이어로 오케스트레이션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쭉 한 번에 다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 데모 중에 스프링 탭이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제가 그걸 했던 이유가 요 통합된 시나리오를 단넷 아스파이어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별거 없고요. 맨날 별거 없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됐죠? 저는 그러면 이번에는 아스파이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D 아스파이어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짠,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모든 파일을 다 닫고 쭉 넘어가 보면은 이제 MSA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자, MSA는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근데 아스파이어로 넘어가면은 두 개가 더 생깁니다. 앱호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디폴트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요 앱호스트가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데모를 그 시컬라이트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컨테이너로 많은 거니까 그러면은 컨테이너로 올라가 있는 포스트그리시컬 데이터베이스로 그걸 아예 교체를 해보자. 포스트그리시컬 데이터베이스를 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PG 어드민 대시보드까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프로덕트 DB라는 걸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그리시컬 데이터베이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로덕트 API를 이제 올릴 텐데, 그때 이 프로덕트 API는 이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를 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드 레퍼런스라는 걸 통해서. 그럼 이 위드 레퍼런스가 결국은 이 API는 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를 해라라는 얘기죠.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웨더 API는 자바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바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번에 add spring app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제 로컬에서 그냥 웨더 API라는 걸 그냥 바로 실행시켜서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 텔레메트리를 위해서 이 에이전트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중에 배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파라미터로 이제 추가를 해라까지 이제 해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 여기다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웹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러면은 프로덕트 API와 웨더 API를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with reference 기능으로 인해서 프로덕트 API를 참조를 하고 웨더 API를 참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참조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딱히 뭘 하지는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은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킬 뿐인데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서비스 디폴트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 익스텐션의 메소드는 딱 보면은 여기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오픈 텔레메트리를 자동으로 추가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스 체크도 자동으로 해주고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요걸로 인해서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질리언시 세팅도 여기 다 해주겠죠. 그럼 이 레질리언시에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죽었을 때 3번까지 리트라이를 해라. 그 다음에 5번 그 3번까지 리트라이를 하는 거를 5번 하다가 그때도 안 되면은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시켜서 그 앱은 제외를 시켜라. 등등등의 그런 레질리언시 세팅을 여기다 다 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은 10초로 세팅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 여기다 이제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저는 그러면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NET 런 해가지고 애포스트 프로젝트만, 오케스트레이션 프로젝트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오케스트레이션 프로젝트를 딱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이제 쭉 컴파일링을 하고 지금 돌고 있죠.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 메이븐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지금 빌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빌드를 하고 있고 곧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애플리케이션 딱 실행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가 딱 하나 뜨죠. 안 뜨네.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안 뜨면은 자 요거를 안 뜨면 클릭을 하면 딱 하면 되니까 왜 안 뜨지? 안 뜨면 안 되는데 막판에서 또 이제 막판에 에러가 나면 됐다. 자 뜨죠. 자 이렇게 해서 대시보드 이제 단연 아스파이어 대시보드가 뜹니다. 지금 요건 아까 언헬시였다가 이렇게 러닝해가 뜨죠. 지금 포스트 그리시컬 데이터베이스는 컨테이너로 지금 불러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엑세큐터블 로컬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단넷으로 만든 이 애플리케이션 단넷 프로젝트를 이제 그대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쭉 돌아가는 거죠. 그럼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스트럭처라든가 여기서 지금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죠? 다 로우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7000번 포트로 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자, 웨더가 돌아가고 프로덕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 요건 다 컨테이너로 안에서 돌아가는 건데 제가 그럼 요거를 그럼 여기서 방금 이제 했으니까 트레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어떻게 트래픽이 흘러가는지가 다 아까는 안 보였지만 지금 다 보이죠? 쭉 보이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럼 프로덕트는 이렇게 프론트엔드 단에서 프로덕트란 페이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때 백엔드에 프로덕트 API를 호출하고 프로덕트 API는 데이터베이스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게 쭉 한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스가 쭉 되니까 오픈 텔레메트리에 의해서 트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대시보드를 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그라파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프로메테우스를 쓸 수 있는 거고 하겠죠? 자 그럴 때 걔네들 다 오픈 텔레메트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아스파이어 대시보드 대신에 그쪽으로 바꿔놓으면은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게 되면은 그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에서 대시보드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넷 아스파이어를 통해서 나는 자바 애플리케이션도 그 컨테이너로 말아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수가 있고 다 되니까 굉장히 좀 쉽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어떤 코드로 한 이제 어떤 그 도커 컴포즈라든가 도커 파일이라든가 그런 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막 보여드렸는데요. 부지런히 다녀왔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오늘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도커 init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을 잘 몰라도 쉽게 도커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어진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하면 되겠죠.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이 도커 파일이 없어도 심지어 도커 파일이 없어도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바나 단넷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빌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많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한 번에 굉장히 손쉽게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단넷 아스파이어라는 툴을 쓰게 되면은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럼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전부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죠. 자, 이거 사진 찍어 두시고요. 저기 텔레비전 보시는 분은 거기다 사진 찍어 두시고, 네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단넷 기반의 컨테이너 이미지 없이 만드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자바 기반의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도커 파일 없이 만드는 거에 대한 툴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단넷 아스파이어, 즉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샘플 코드는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끌었는데 질문은 좀 이따가 다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세션 끝나고 다 같이 한 번에 받는 걸로 하고요.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저스틴이었고요. 자, 도커 캡틴이었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